4장 특수생산 요소 모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배웠던 리카르도 비교 이론 뭐 그런 등등에 비해 가지고 무역에 따른 이익이 확실한데 무역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왜 비판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특수생산 요소 모형으로서 예를 들어서 무역이 허용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총량은 좋아지지만 뭐 일정 부분이 뭔가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생산 요소들이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뭐 더 비교 우위가 높아지는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모형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가 그렇게 이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생산 요소가 발생하고 그럼 그런 생산 요소는 뭐 결국 무역 때문에 비교 우위가 없는 생산 요소는 결국 뭐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반대하는 건 그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 하나가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품 때문에 그 물건 만들던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일부 사업적으로 뭔가 그런 이제 그 어느 정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제 전체적으로 큰 규모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죠. 실업을 본다 그러면 실업률이라든지 그냥 실업의 규모에 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정도였다라는 정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때문에 피해본 당사자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경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하면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정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역에 따른 실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더 이야기하면 국제적 노동 이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노동 이동. 뭐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고 미국에서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고 유럽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테러라는 것이 끼긴 끼지만 뭐 어쨌든 유럽에서도 더 이상 난민은 못 받겠다. 그러면서 뭔가 모든 나라들이 서로 난민을 안 받으려고 그 지중해에 배는 떠 있는데 난민의 배는 떠 있는데 그걸 다 안 받겠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결국은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민인데 난민이 진짜 정치적인 난민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노동 이동적인 난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난민들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위 난민 탈출자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배를 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배에 자리가 나오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돈을 주고 가고 아니면 뭔가 하면 가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도착해 가지고 뭐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갚는 것보다는 대부분 뭔가 사진에 주고 가죠.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탈북 경우에도 그런 돈이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탈북을 하는 것도 많지만 뭐 그게 이제 정치와 경제를 다 그 칼로 딱 자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브로커가 끼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은 많다라는 걸로 볼 수 있죠. 이거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해요. 자,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제 노동 이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가 대부분 경우가 뭔가 하면
이 경제적인 요인이 큽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큰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경제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양국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이동은 뭐 물론 이제 노동도 있지만 노동 이외에 자본마저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요소가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면서 그거는 점점점 그 양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용역의 이동과 같이 생산 요소의 이동은 뭐 실제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종종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동이 많은 경우에 그 이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처음에는 뭔가 하면 대부분 이런 이제 이동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세계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이동은 많은 겁니다. 자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끼리는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완전 제한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고 다 자본 이동은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 이동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이제 이런 거죠. 그 제한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제한을 푸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부족하면 제한하고 많으면 풉니다. 내가 그게 많아가지고 처치곤란하다. 그러면 뭔가 하면 자본이 많다 그러면 자본은 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투자할 만큼 넘치고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개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뭔가 하면 돈이,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빠져나가는 걸 막죠. 그러면 그때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나라는 이거는 자본에 대해 가지고 이 뭐 유출입을 막습니다. 보통 개도국은 돈이 부족하죠. 투자할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도국은 외국 자본의 유출입을 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자본량이 늘어나면 대부분 허용하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엄격하게 제한했었습니다. 80년대는 완전 제한이고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기 시작했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국에 대해서 개인 송금이 불가능했습니다. 외국 여행도 불가능했습니다. 외국 여행 가려고 그러면 외화를 써야 되니까 환전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그 자금 이동은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살만하게 되고 외화 사정도 조금 더 풀리고 나니까, 좀 넉넉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풀기 시작해서 해외여행도 되고 외국 투자, 외국으로에서의 투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으로의 투자,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외국 주식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부분 나라들이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의 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제한을 하고 있죠. 뭐 국적은 이건 완전히 딴 문제죠. 국적을 따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본다는 국민의 구성 요건이 되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유롭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엄격한,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 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150만 정도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근로자조차도 뭔가 하면 상당히 엄격한 조건 내에서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자, 이 노동 이민을 하고 노동 이민은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는가? 자, 방향은 뻔합니다. 임금이 높은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산업 간의 이동 대신에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뭔가 하면 두 상품 모형, 이국 이재화 모형을 봤죠. 그래서 이재화 모형에서 국내에서 노동 이동을 봤습니다. 국내에서 노동 이동은 두 산업 중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노동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산업 간 이동도 하지만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노동 이동, 이것도 월급 많이 준 대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을 그대로 국가 간의 노동 이동 모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국 이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한 개의 비교역제를 생산한다고 하자. 자, 교역제가 있고 뭔가 하면 그런 경우에 노동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은 없고 노동만 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역은 안 되고 노동만 이동 가능하다. 조금 이제 무역론에서 말을 하기 이상한 거지만, 그러니까 상품이 무역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무역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이 케이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형이죠. 한 개의 비교역제를 생산한다. 토지는 국가 간에 이동할 수 없고 노동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림이 자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 부분에서의 국제적 노동 이동의 영향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도 이제 양국이죠. 양국이 있고 양국의 노동 수요는 뭐 앞에서 본 거와 동일합니다. 노동 수요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MPL. 뭐 가격은 그냥 같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그냥 하나죠, 그죠? 그래서 P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MPL만큼이 노동 수요, 노동 생산성이 노동 수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MPLS는 이렇게 되고, 자국의 축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MPL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동 수요로 곡선이 되고, 외국은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MPL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국은 근로를 많이 할수록 노동자가 많을수록 여기도 MPL이 떨어지는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폭은 두 나라의 노동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노동 이동이 있기 전에 뭐 각국의 균형은 뭐 균형을 따질 필요 없죠. 각국이 가지고 있던 근로자만큼 다 일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L1만큼 있었습니다. L1만큼 있었죠. 근로자가 이만큼 있었고, 그러면 이 L1만큼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C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C점이 바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이죠. 근로자 수가 이만큼이면 MPL이 이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때 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요 C의 높이입니다. 요 높이가 근로자의 임금이 되죠. 여기 쭉 해가지고 요 높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때 총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는 MPL선 밑이라고 했죠. MPL선 밑에 요런 뭐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 조금 커 보지만 이런 사다리꼴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물건의 가치입니다. 총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총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우리나라 지주들이 가지는 그 수익은 여기서 요 위에 세모 형태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지주가 가지는 그 몫이고, 근로자는 숫자가 이만큼이고, 각 임금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 네모만큼이 근로자가 가지는 몫이 되죠. 자, 외국의 근로자는 이만큼입니다. 외국의 근로자는 이만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까지 해도 그런 겁니다. 요 폭만큼 이 원점 폭이 되도록 이 원점을 설정했던 거죠. 그럼 외국 근로자 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때는 외국 근로자들의 이만큼 고용되면 그때 생산되는 MPL은 이 B점이 되는 거죠. B점이 돼서 이때 외국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 높이가 되고, 그때 외국에서 이 물건만큼 만들어진 총 생산 가치는 이 MPL선, 이 밑에 이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이 사다리꼴. 이게 총 생산 가치가 되고, 이 중에서 근로자 목선, 요 네모가 되죠. 임금이 이 높이고, 근로자 숫자가 이만큼이니까, 이 네모만큼이 근로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외국의 지주의 몫은 이 위에 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에서 이 근로자 몫을 뺀 것이 지주의 몫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되죠. 자, 이게 무역이 발생하기 전에
무역이 발생하기 전의 양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즉, 노동 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론 이제 물건은 비교역제이기 때문에 물건은 거래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역제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발, 아니면 미용, 헤어 커팅, 아니면 뭐, 국내에서만 되는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그건 다 비교역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결정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 이동이 허용됐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노동 이동이 허용됐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C 높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외국은 임금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라고 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가정은 노동 이동에 따른 비용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야지, 뭐, 일단은 노동 이동에 대한 비행기도 필요 없고, 그냥 순간 이동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좀 황당하지만 그렇게 가정합시다. 순간 이동이 되는 걸로 비용 없이 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월급을 이렇게 받고 사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받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만큼 언어의 장벽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비용이 없다. 외국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당장에 월급도 많이 주는 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동을 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그러면 B 시점이 현재 생산점이었는데 이 생산점이 점점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 왼쪽으로. 즉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NPL이 높아지는 거죠. 대신에 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외국의 NPL은 떨어집니다. 외국에서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NPL점은 떨어지죠. 더 고용이 느니까. 계속 그래도 여전히 격차가 있죠.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출, 외국으로서는 유입되는 노동 이동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생하냐 그러면 A점이 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거죠. A점이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두 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같아지는 겁니다. A점에서는 두 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같아지면 이제는 더 이상 뭐 근로자들이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 격차가 생기면 결국은 노동 이동에 비용이 없다 그러면 임금이 같아지도록 노동 이동하는 겁니다. 비용이 있다 거죠. 자, 이제 그 과정은 이렇게 됐고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전과 이동 전과 이동 후의 비교를 해봅니다. 이동 전과 이동 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는 줄었고 외국에서 근로자 수는 늘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은 줄었고 외국에서의 생산량은 늘었다.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을 보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랐고, C 높이였죠? C 높이였는데, 요 높이로 올랐죠. 그 이야기는 외국으로 가서 뭔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 안 했는 국내 근로자마저도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온 겁니다. 가만히 있은 외국으로 안 간 우리나라 내 근로자들도 임금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 근로자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임금이 떨어졌다.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임금이 떨어졌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빠져나갔더라도 임금이 올랐으니까 근로자들은 만세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외국 근로자들은 보면 자, 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을 떨어뜨렸다. 라는 분평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시 좀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금이 안 오르는 이유가 대부분 이 외국 근로자 때문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이 안 오르고 뭐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해가치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잘 안 오르죠.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됐는 것들이 이런 노동 이동이 큰 원인입니다. 뭐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나라에서는 임금이 떨어진다.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각각의 뭔가 하면 이제 근로자들의 그 후생은 맞죠. 그래서 뭐 몫을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몫을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 몫을 따져볼 필요 없이 임금이 어쨌든 근로자의 몫은 옛날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을 했지만 이만큼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요만큼 받던 것이 이만큼으로 받게 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몫이 늘었습니다. 몫이 늘었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주들의 몫이 문제입니다. 지주들의 몫. C점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주들의 몫은 그때는 요 삼각형이었죠. 요 삼각형이 지주 몫입니다. 요 밑에는 직사각형이 근로자 몫이었고. 그런데 이제 국내 생산점이 A점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지주의 몫은 요 세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요 사다리 꼴만큼의 지주의 몫이 없어졌습니다. 지주들은 땅은 똑같죠. 땅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줄어들지 않고 땅은 똑같은 땅이었는데 그 땅 빌려줘 가지고 받는 돈이 이만큼이 없어진 겁니다. 이만큼이 없어졌는데 이 중에서 이 네모만큼은 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오른 임금 때문에 없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생산을 아예 못한 거죠. 미시에서 배웠던 그 데드웨이트 로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만큼의 사다리 것만큼이 지주들이 손해를 봤다. 그리고 국내 근로자는 뭐 이익을 받지만 국내 지주는 손해를 봤다. 그 다음에 외국 경우를 봅시다. 외국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은 옛날에는 이만큼 생산됐죠. 그래서 이게 지주 몫이고 이 네모가 근로자 몫이었는데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 몫이 이만큼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가 이만큼 가져갔지만 그건 딴 문제가 어쨌든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자, 생산을 A점에서 했다. 그러면 A점에서의 총 생산 가치는 이 사다리꼴이죠. 옛날의 사다리꼴보다 이만큼이 더 커졌습니다. 이만큼이 더 커졌죠. 이만큼이 더 커졌고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이 근로자 몫은 알 수가 없죠. 이 근로자 몫은 옛날에 뭔가 하면 이만큼 가졌던 근로자가 사실은 요 근로자 원래 있던 자국민들의 임금은 A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 네모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다 총 근로자 몫은 유입된 근로자가 합치면 몫이 이렇게 됐고 나머지 이 삼각형이 지주의 몫입니다. 그럼 지주는 옛날에는 이만큼 받던데 이제는 이만큼으로 삼각형이 늘었죠. 즉, 요 사들의 것만큼 지주의 수익이 늘었습니다. 외국 지주는 덕을 본 거죠. 이익을 본 거죠. 근로자들이 더 늘어났던 외국 지주들은 더 이익을 받고 근로자들이 줄었던 우리나라 지주들은 손해를 본다. 외국 근로자들은 기존에 외국에 살던 근로자들은 임금이 떨어져가 손해를 보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서 이익을 보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근로자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B만큼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C보다는 높은 A 수준까지는 받았죠. 그래서 뭐 덕을 봤을 겁니다. 덕을 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근로자도 덕을 본 겁니다. 덕을 본 건데 definitely 손해보는 계층으로 봐가지고는 외국 근로자와 우리나라 지주는 이 경우에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설명했죠. 국가 간 이민이 있을 경우에 균형 임금과 노동 배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자국 OL1 근로자들은 외국 근로자들 L1 O스타보다 더 낮은 실질 임금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이동 이전에 각국의 임금이 우리나라는 낮고 외국은 높았죠. 근로자당 더 적은 토지로 인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뭐 생산한 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아마 그런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 근로자들이 이제 임금이 더 높은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노동 이민에 대한 장려물이 없어지면 임금은 구매력이 국가 간에 같아지는 점 A점까지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자국은 OL2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근로자 수가 줄었고 외국은 유입되는 근로자들 때문에 L2 오스타만큼 근로자 고용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자국으로부터 해외로 이민은 자국 노동 공급을 줄이고 자국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랬고 그 이야기는 해외로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상관없더란 거죠. 상관없이 자국에서 시작한 근로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국에서 시작하는 근로자들은 해외 이민으로 더 많이 번다. 해외 이민이 발생하니까 뭐 이민을 가서도 벌었지만 우리나라 내에 있어도 번다.
외국어로서의 이민은 외국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은 임금이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은 주로 보이스가 커지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임금이 안 오르는 떨어지는 외국 근로자들이 이민 때문에 내가 살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민 제한 정책과 자연적인 이주 지표와 같은 이주 기표와 같은 이민 장벽으로 인해서 임금이 실제적으로 같아질 만큼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론적이지만 그 이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민을 받는 경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받더라도 완벽하게 자동으로 받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더라도 이주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뭐 비용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뭐 언어의 문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 그러면 언어가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그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아니면 인종 장벽, 뭐 모양이 다르고 뭐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하면 살기에 좀 더 불편해지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자연적인 그런 뭐 이 깊이랄까 장벽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동하면 분명히 이 효과는 발생한다는 거죠. 자, 노동 이민의 그러니까 후생 평가를 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무역이 뭔가 바람직하냐?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로 어쨌든 가능성 차원에서는 세계적으로 파이가 커진다 라고 평가했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노동 이민도 세계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자,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총 생산 가치를 이야기했죠. 아까 만약에 요점에서 생산됐다. 외국은 이만큼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이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총 생산 가치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되죠. 그런데 동일한 근로자 가지고 양국이 이민에 있고 난 뒤에 A점에서 생산했다. 그러면 총 생산 가치는 이만큼 하고 우리나라는 이만큼이고 외국은 이만큼이죠. 그럼 조금 전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만큼 면적이 생기느냐. 요 색칠된 만큼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요 면적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총 생산물 가치로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NPL이 뭔가 수평이라 그러면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NPL이 수평이다 그러면. 수평이라는 것은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한계 생산성이 체감을 했죠. 한계 생산성을 체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양쪽의 임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양쪽에서 뭔가 NPL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합쳐가 본다 그러면 현재 노동 이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노동 이 배분을 조정하게 되면 조정해서 NPL을 갖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면적만큼이 더 늘어난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노동 이동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총 생산될 수 있는 이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생산된 물건 개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건 비교육제지만 총으로 생산된 개수, 물건 개수는 더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이민은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생산물 가치가 1원에서 L2까지 NPL선 아래 면적만큼, 그 색칠된 면적만큼 더 늘어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그림에서 그러면 어느 지점이 극대화 지점이냐 따져보면 결국은 두 양국에서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이 제일 커지는 지점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국가 간에 같을 때 세계 생산물의 가치는 최대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면적이 늘었다. 생산량이 늘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적을 안 따지고 본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봐가지고는 노동 이동의 자유가 더 세계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자국 근로자들은 이익을 보는 반면에 외국 근로자들은 근로자 유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임금이 떨어졌으니까 외국에 있던 근로자들은 외국 지주들은 뭐 이익을 받지만 자국 지주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세모가 줄어들었죠. 손해를 본 거죠. 파이는 늘었지만 세계적인 파이는 늘었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런
이 사람들마다 그 이해관계는 엇갈리더라. 자, 이게 지금까지가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민의 효과 이론인데, 현실이 뭔가 하면 이 이론하고 부합하느냐?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 이 이론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빠진 나라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근로자들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임금이 떨어진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확인을 해봅시다. 이민은 예상된 임금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래서 그걸 봤는데, 자, 여기에 이 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좀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대량 이민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출신국가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도착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미국.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민이 많이 발생했죠. 뭐 여기서 아시아는 뭐 없었죠. 아시아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고, 소위 신대륙, 뭐 유럽도 있는 대륙이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뭔가 하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 거기로서 많은 이민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 미국, 북미,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호주까지도 이민이 그쪽으로 이동 많이 갔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냐 그러면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이걸 뭐 정부에서 강제로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죠. 요인 때문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냐고 본다 그러면 부대륙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이 갔죠. 상대적으로 핍박받다,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소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어떤 데 많이 이민 갔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이 이민 갔습니다. 특히 기근이 났을 경우에 제일 심한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 아일랜드라든지 노르웨이 북쪽에 온가면 그 감자 농사에서 그 병균이 많이 퍼져져 가지고 농사 흉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재배도 잘 안 돼요.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든지 남유럽은 뭐 그래도 뭔가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농업이 참 굉장히 뭔가 풍요로운 나라들입니다. 뭐 스페인은 그 비교도 안 되는 나라고. 그런 나라는 기후가 좀 나빠져도 뭐 작황이 나빠져도 별 문제가 없는데, 북유럽은 뭔가 하면 당장 그러면 겨울 내내 뭔가 하면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감자 기근 때 그 북유럽의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남은 거죠. 아일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뭐 그런 쪽이 사실 그랬어요. 스웨덴,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미국이 뭔가 하면 그 아일랜드 이민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시카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청교도들은 동쪽에 다 틀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 유럽에서 이민이 오니까 그 다음에 처음 틀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터세를 딱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터세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은 뭔가 하면 그 시카고 원체의 미드웨스트는 뭐 빈 공간이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틀을 잡고 농사를 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는 점점점 캘리포니아까지 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드웨스트에 뭔가 하면 이런 그 북유럽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일랜드나 북유럽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이민이 이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웨덴, 이게 다 북유럽이죠. 이탈리아 빼고는 다 북유럽이죠. 자, 이런 나라들이 뭔가 하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도착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1870년, 그러니까 70년부터 13년 동안 1913년까지 1800년대 말부터 1913년까지 이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기간 동안을 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1870년 실질 임금으로 봐가지고 이때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대 임금 수준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100이었는데 호주는 오히려 미국보다 임금이 더 높았어요. 캐나다 86, 아르헨티나 53. 호주는 왜 이래 임금이 높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뭔가 노동량이 많으면 임금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호주는 그 큰 대륙에 사람이 몇 명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나라들은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4분의 1인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나라들은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민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40년 동안 임금 상승률을 봅시다. 보면 미국은 100에서 147로 47% 올랐습니다. 캐나다는 더블로, 호주는 변화가 없어요. 아르헨티나는 뭐 거의 별 변화가 50%가 올랐고. 자, 호주는 별 변화가 없더라. 사람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비쌌습니다. 비쌌는데 사람들이 막 오니까 뭔가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 올라온 겁니다. 안 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간의 문제, 간에는 뭔가 하면 그 나라 전체 노동량을 봐가지고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별로 순서를 매기는 의미가 없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전체를 비교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많이 올라도 캐나다가 더블 됐고 뭔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올랐다. 건데 임금이 사실 뭔가 43년 동안에 임금이 안 올랐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단나겠죠. 43년 동안에 실질 임금이 안 올랐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올라도 47%다. 43년에 47%다. 실질 임금이 1%씩 매년 1%밖에 안 올라갑니다. 굉장히 적게 올라갑니다. 거기 반해가지고 반해서 이쪽 출신 국가들은 임금이 뭐 112, 193, 그러니까 250%. 더블 이상으로 다 올랐습니다. 훨씬 상승률이 높은 거죠. 상승률이 평균력이 돼가지고는 평균적으로 2배, 3배 이상 되는 겁니다. 왜 이 나라는 임금 상승률이 높았느냐? 생산성이 높아졌냐? 기술은 관계없죠. 기술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은 차이가 없고 기술은 그대로 똑같은데 거기에 뭔가 하면 근로자 수가 줄어드니까 아까 본 그래프가 동일하죠. 더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NPL이 높아지는 겁니다. 동일한 기술 가지는 공장에서 노동자 수가 드니까 1인당 NPL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출된 나라의 임금은 많이 오르고 반면에 노동이 유입된 나라 임금은 덜 올랐다. 적게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본 그 임금, 모형에서의 임금 예측하고 동일한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대륙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너를 가라 말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그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신대륙에 가면 그때 이때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뭔가 하면 너 갈 수 있을 만큼 너 땅으로 준다 이렇게 봅니다. 뭐 참가 비용으로 뭔가 하면 조금 몇 달러 돈 내고 나면 뭐 말로 하루 내내 달려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거기 깃대 꽂고 오면 너한테 땅 준다 이런 식으로 땅이 넘쳤으니까 땅을 다 개척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가 땅을 나눠주니까 유럽에서 땅덩어리 한 개 없이 뭔가 하면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가면서 보면 임금이 뭔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셈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 모형과 동일한 현상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비율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이런 식으로 이민이 많이 있으면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늘었죠. 동유럽 및 남유럽으로서 대략 이민이죠. 1920년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와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끝까지 다 이 소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꽤 많이 왔네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민에 대해 가지고 미국도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대부터는 이민에 대해서 까다로운 제한이 부과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1913년 이후에 뭔가 하면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났죠. 끝나고 난 뒤에 또 이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전쟁터에서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인 유럽을 떠나가지고 신대륙에다 많이 들어왔죠. 더군다나
앞서갔던 그 할아버지들이 뭔가 하면 부모들, 할아버지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보잘것없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20년대 이 이민 제한 이후부터는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이민자들이 적으니까 이민자들이 많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80년대 말에 온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사람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부터 새로 이민이 많이 들어옵니다. 새로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민은 70년대 이후의 이민은 주로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이민을 갔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민을 제일 많이 가는 경우는 6.25 끝나고 난 뒤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뒤부터도 이제 뭐 조금씩 이민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현재 미국 1912년 기준으로 미국 노동력의 16.1%가 외국 태생이다라는 얘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이 현재 이민자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국의 현재 12년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16%가 외국 태생이다. 그 정도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즉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80년대부터 이제 이민자가 늘었죠. 이거는 미국 인구에서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입니다. 총 현재 이 1850년 현재 전체 인구 딱 있죠. 인구 중에서 자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미국 내에서 태어났느냐 외국에서 태어났느냐 물어봤을 때 외국에서 태어난 비율이 한 10% 정도였습니다. 이민이 많이 오니까 그게 12%까지 올라갔고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민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이따가 이제 191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는 20년대부터는 이민을 좀 제한하기 시작하니까 그 비중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민을 점점 덜 받았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민을 거의 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덜 받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80년대부터 이민자가 확 늘기 시작하죠. 확 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다시 이때 수준이 된 겁니다. 이때 수준이 됐다. 2010년에는 뭐 전체 인구 중에서 12% 이상이 외국 태생이다. 이건 전체 인구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근로자 중에서는 앞에 봤죠. 1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만한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많이 미국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종적으로 봐가 이때는 주로 유럽이었고, 이때는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이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보면 이민의 이제 성질에 따라 가지고 꽤 차이가 있어요. 최근 이민의 가장 큰 증가는 미국에서 최저학력 수준의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서 덜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제 양극화입니다. 이민을 보면 양극화라는 거죠. 이게 전 미국 인구 중에서 외국 태생의 비율인데 앞에서 본 그 막대기 같은 비율입니다. 그게 보면 학력별로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학력별로. 어린애나 저소득층이 많고 저학력이 많고 또한 고학력도 많습니다. 박사학위에서는 20%나 됩니다. 박사학위. 그러나 중저학력은 적다는 거죠. 중저학력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력 그 다음에 저연령이 많고 고학력도 많다. 그 이야기는 저학력 그러니까 저학력 사람들 중학력은 적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시장은 학력에 따라 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거의 배타적입니다. 고학력자 시장은 고학력자끼리 시장이고 저학력자 시장은 저학력자끼리 시장입니다. 특히 어떤 쪽이 많이 왔냐 그러면 저학력이 많았다.
이제 이게 차이를 보면 뭐 인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이 많아요. 고학력으로 이민한 사람이 많고 저학력으로 이민한 사람은 주로 남미계통이죠. 남미계통에서 뭔가 하면 그 소위 불법 이민도 많고 그쪽은 이제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땅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뭐 수시로 많이 그냥 수시로 많이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냥 왕창 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학력이고 미국 와서도 여전히 저학력으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시아 계통에서는 고학력이 많이 갔는데 남미 쪽에서는 저학력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양쪽 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중간 시장은 뭐 별로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이쪽이죠. 저학력 시장입니다. 저학력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따라온 거죠. 따라오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저학력 시장에 노동 수가 많으면 그 시장에서 임금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안 오르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임금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좀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누구는 뭐 7년 다니고 퇴직금을 50억 받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7년 다니고 50억을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대리급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술 마시면서 안주용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불법성이 아니고 뭔가 하면 진짜 뭐 이 산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현상 그 이야기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소위 IT 기업에서 스탁옵션을 맞아가지고 부자들이 자꾸 나옵니다. IT 기업에서 밤새 코딩하고 뭔가 하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오락게임 만들고 아니면 웹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회사가 상장되고 나가지고는 스탁옵션으로 떼부자 수십억대를 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생깁니다. 뭐 그거야 뭐 자기 능력으로 했는 거니까 그거 뭐 박수를 치죠.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몇십억대의 부자들은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IT 업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는 뭐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 상위 10개 회사를 보면 그 상위 10개 회사는 다 IT 회사입니다. 한두 개 빼고는 8개는 IT 회사입니다. 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회사라는 거죠. 아마존, 구글, 뭐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인텔 다 뭔가 하면 PC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최근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뭔가 하면 만들어지면서 소위 100만 장들이 수두룩 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근로자들은 블루칼라들은 임금이 안 올라요. 임금이 안 올라요. 부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는 반면에 블루칼라들 일자리는 임금이 안 오르더라.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더라. 그러니까 격차가 자꾸 심해지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임금 격차가 그 문제입니다. IT 업종에서 부자들은 자꾸 생기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그냥 블루칼라 일자리에서는 임금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럼 그 격차의 원인이 뭐냐? IT 업종에서 임금이 많이 받는 사람은 좀 너무 심하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가지고 받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할 말이 없죠. 박수를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산업들이 꽤 있으니까 그건 박수를 치는데 문제는 밑에 산업에서 안 오른다는 거죠. 그 많은 부분이 원인은 보면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근로이민이 없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오를 겁니다.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오르는 것을 막고 있는 요인인 것이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르는 거죠. 결국 이게 미국에서의 임금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루칼라들이 이 외국 이민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건드려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IT 업종에서는 인력은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IT 업종에서는 미국에서도 가능한 한 이민을 꼭 풀어달라라는 것이 계속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민 정책은 소위 고학력 쪽에서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하면 이 포용적입니다. 물론 그때는 조건이 있죠. 미국 국내에서 기술자를 구할 수 없는 업종은 그쪽은 비자를 내줍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민이 많이 가죠. 많이 가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런 이민 때문에 석박사 쪽이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고학력자가 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는 것은 국내에 있는 것보다 뭐 거기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갔던 사람들이 인도나 아니면 중국 계통의 IT 업종 사람들이 많이 갔죠. 많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은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셈이죠. 그 이민 갖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양극화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민이 하나의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봐서도 그런 현상이 꽤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외국 근로자가 150만 명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 없이는 회사를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없으면 진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옛날식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 주고 일 안 하려고 하죠. 70%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가가지고 이 쇳가루를 만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수록 뭔가 하면 소위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쪽에서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일할 사람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 인구의, 그러니까 학력 인구의 졸업 인구의 70%가 대졸자라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전체 인구의 뭔가 하면 한 3, 40%는 됩니다. 그럼 대졸자가 서비스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나눌 것이냐? 안 나누죠. 그러니까 학력과 실제 일자리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했는 상태죠.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근로자들이 없으면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된다. 외국인을 더 수입해달라 하고 특히 이제 농촌에도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도 뭔가 하면 뭐 수학철만 되면 사람이 없어가 야단입니다. 외국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에서 뭐가 나와도 재배되더라도 수학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뭔가 150만의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식당에서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더 올랐을 겁니다. 식당에서 뭔가 하면 음식 나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공장이 문을 닫든지 아니면 임금을 더 주든지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임금을 더 줘도 문 안 닫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주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국내 사람으로 안 되니까 외국 근로자들을 수입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해결했는데 좀 무리한 과정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외국 근로자를 수입을 안 했다, 유입을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산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식당이 다 문 닫겠습니까? 아니죠. 대신에 뭔가 하면 식당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뭐 보다 빨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문을 사람을 안 쓰고 주문하는 거라든지 배달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그 식당 업종도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옛날보다 더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덜 쓰는 방향이라는 것은 훨씬 더 기계화가 됐다는 거죠. 실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공급보다 한 배 정도 높은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저기 뭐고 이게 어딥니까? 네덜란드. 세계 최고의 농업 선진국이 네덜란드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기술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도 뭔가 하면 농업이 최대 수준입니다. 화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채소,
다 기계로 합니다. 그 임금이 높고 그런 나라도 뭔가 하면 농업에서 비교를 가지는 거죠.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뭔가 하면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고용수는 줄지만 1인당 생산성은 더 높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외국 근로자로 메꾸니까 기술 발전이 더 늦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뭔가 하면 농업 부분의 생산성은 더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빨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고 있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외국 근로자들의 기대는 것보다는 그러나 어차피 사회가 가는 방향, 세계가 가는 방향은 그거란 거죠. 선진국에서 뭔가 하면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못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3D 업종이 왜 3D 업종이냐? 3D 뭐 3D니까 3D죠, 그죠? 데인저러스, 더티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외국 근로자까지 메꾸는데 그걸 덜 삼자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계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작업 환경도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도 뭔가 하면 기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무실을 비슷하게 기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훨씬 높고 월급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월급 문제입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생산성이죠. 기계에서 일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임금 근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가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거기서는 고임금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으로 지금 이민으로 뭔가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민을 그렇게 안 맞고도 뭔가 하면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도 인력 부족을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물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로 뭐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필요한 부분 고학력도 받고 저학력도 이렇게 양쪽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노동 이민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은 기술 발전입니다. 빠른 기술 발전 때문에 양극화가 만들고 있어요. 빠른 기술 발전 때문에 새로운 신생 산업에서의 백만장자들이 계속 양성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일부가 부자가 새로 부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하면 갑부는 몇 명이었습니다. 재벌은 몇 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뭔가 몇 명이 아니라 뭔가 하면 수백 명씩 계속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양극화의 현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민, 무역론적으로 봐가지고는 그 이민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민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층별로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별로 어떤 계층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떤 계층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에 따른 비용도 생긴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누적된 것이 세계적인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 현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이민을 막아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민을 막는다 그러면 오히려 뭔가 하면 이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상이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